출마 관련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네. 여권의 통합 문제, 그다음에 이번에 출마하신 내용 정책 공약, 그다음에 그 정치 이런 것을 진행했습니다. 이전까지 쭉 인터뷰를 보면은 그러한 이제 정부에서는 그 킹메이커나 판메이커 이런 역할을 좀 자임을 하셨고 그게 적성이 맞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의 도전할 의사가 없는 걸로 이렇게 국민들은 그동안 좀 알고 있었는데 좀 출마 선언을 의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뒤늦게 출마 선언을 하게 된 계기를 드립니다. 예, 원래 저는 여러처럼 말씀드리기도 했고 실제로 출마할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흐름이 이렇게 가다가는 한나라당 후보한테 선거를 뺏기는 그런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실제로 우리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10년을 이렇게 이끌어온 성과가 이제 잘 발휘돼서 꽃을 피울 때가 됐는데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이 되보면은 자칫하면은 오히려 경제나 안보가 더욱 오히려 후퇴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현재 흐름에서 차라리 제가 출마해서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 그나마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5월쯤에 와서 입장을 바꾸게 됐습니다. 5월쯤까지도 좀 여러 가지 얘기도 좀 있었는데 사랑스러운 했었는데 끝까지 출마를 좀 주저하셨던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니고도 다른 후보가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으면은 그 후보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5월 하순쯤 보니까 우리 당이 너무 혼란스럽고 그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후보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출마를 해서 오히려 정책 추진 능력이 확인된 그런 능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함으로써 오히려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서 좀 파기차게 여쭤보는데요. 그 출마하실 때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한 노무현 대통령한테 제안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이용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두 분은 뭐 제가 수시로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또 대화를 많이 하는 분인데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뭐 출마를 하라거나 이런 뭐 언급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분들도 저와 똑같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동안 뭐 역대 대선도 그렇고 총선에서도 큰 역할을 좀 해오셨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남의 선거에는 강하지만 자기 선거에는 약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본인의 어떤 약점과 강점은 어떤 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선거는 제가 국회 선거에서 한 번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원내대표 선거가 완전 작은 선거니까 그런 거고요. 제 선거에도 제가 한 번도 안 떨어져 봤는데 대통령 선거는 제가 기획을 하고 관리를 해서 두 번을 이겼죠. 그래서 선거의 큰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잘 아는 편인데 이제 우선 약점은 뭐라고 할까 누가 또 수도분하고 뭐 희죽희죽 웃고 다니고 이제 그런 걸 잘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행정 경험을 거치고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책의장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 내용이라든가 그것을 국정 운영을 추진하는 능력 그것은 이미 확인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제가 갖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방금 이제 희죽희죽 웃고 이런 걸 못하신다고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하고는 대중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정부에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보통 대선 후보의 대중성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점인데 좀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 아닐까요? 이른바 언론에서 그 대중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중성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그런 뭐 이미지 차원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4,900만 우리 국민, 또 2,300만 북한 동포, 또 한 800만 해외 동포 합쳐서 한 8천만 대거든요. 이런 공동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도덕성, 또 국정 능력 이런 게 다 포함된 게 대중성입니다. 그냥 무슨 이미지 차원이 아니고 그런 신뢰 이런 것이 대중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점이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높은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비핵화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총리께서는 여권이 좀 어떻게 사전 연결돼 있고 뚜렷한 후보 공유는 안 돼 있어서 나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치권에서는 일반적으로 친노 뭐 진영의 대표주자 이런 인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각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친노 진영의 대표주자라고 하지는 않고 언론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맞으면은 그 대중 지지도가 낮으니까 거기다가 후보를 몰아넣으면은 이렇게 좋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진 표현 아니겠어요? 저는 친노든 반노든 그런 개념 갖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정부의 성격과 흐름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정부가 위안 위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체계를 씨앗을 뿌렸거든요. 그런데 참여정부가 그것을 잘 육성을 해서 안정된 기틀을 만들었고 이제는 앞으로 10년은 이걸 잘 꽃피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계 인류 국가로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실현할 사람이 누구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뭐 능력은 부족합니다만 기존에 거론되는 후보들보다는 제가 오히려 더 확인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검역권 통합이나 후보자 연대회 이루기 앞으로 어떤 될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유동성이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열린 무당 내에서 어떤 주자분으로 한민족 전 총리도 나오시고 몇 분들이 더 계시는데 방금 그런 평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명하셨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친노 그룹이라고 주장했을 때 총리님으로 후보가 이렇게 좀 단일화되는 지금 시민 전 장관은 두출마 쪽으로 바닥을 잡는다고 봐야 돼요. 아직은 이제 전체적으로 무슨 우리 당내에서 경선하거나 그런 그 논의는 없습니다.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 만든 전당하고 또 우리 당에서 탈당해 있는 40여 명의 의원들 그룹이 있고 또 우리 당하고 또 최근에 손학규 전 지사가 또 합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개 그 네 개의 그룹이 모여서 하나의 대통합신당을 만들고 그 통합신당에서 국민 경선을 잘 치러가지고 후보를 만들어서 한나라당과 대항할 후보를 만들어서 본선에 나가겠다. 그런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7월 중하순쯤 되면은 그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9월쯤 경선을 해서 그 후보를 대통합신당의 후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최근 이제 천평 포럼이 지방 조직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좀 친노 대선 조직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입에서 나오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저기 총리님의 어떤 대선 조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거는 전 천평 포럼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잘 모르고 있고요. 다만 제가 듣고 있기로는 천평 포럼은 지금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너무 근거 없이 폄하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그 중세 참여했던 사람을
정책을 집행하고 결정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정책 내용에 관해서는 저하고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정책에 대한 평가, 또 홍보, 이 차원에서는 뭐 비슷할 정도지만 선거 조직하고는 다르고. 최근 이제 법률권 후보 가운데 손학규 지사가 합류선언 신세인데 좀 지지율이 어쨌든 법률권 후보에 제일 높은 아닙니까? 한나라당에서 어쨌든 대선 후보로 뛰겠다고 하시다가 지금 준비해 오신 분인데 좀 그런 분이 국민적 지지가 좀 높다는 것은 좀 모순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연초에는 대체적으로 보건총리 쪽으로 많이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보건총리가 그만두시니까 정은천 서울대 전 총장 쪽으로 또 기대를 해가지고 이게 의견들이 많이 모아졌다가 그분이 또 그만두시고 나니까 다른 이제 대안을 찾다가 보니까 이제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손학규 후보 쪽으로 일단 의견이 좀 이렇게 모아졌는데 아마 그건 제가 보기엔 잠정적인 거라고 생각되고요. 실제로 우리 그 평화민주개혁을 지향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통성 있고 또 한나라당하고 경쟁할 만한 후보가 잘 부각이 되면은 그 표는 아마 그쪽으로 다시 또 가겠지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손학규 후보를 지지하는 표도 지금 보면 한 4, 5%, 5%, 6% 그런 정도가 뭐 미미한데 우리 민주평화개혁 세력의 후보가 아직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출마 선언 이제 하시자마자 바로 이렇게 3강 구도를 형성하셨는데요. 정동영 후보나 손학규 후보와 경주에서 본인의 어떤 최대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최대 강점은 역시 그 서울시 부시장도 하고 교육부 장관도 하고 당에서 정책의장을 3번을 하고 국회의원을 20년 동안 하면서 가진 여러 가지 정책 능력, 정책 추진할 능력이 확인된 그런 게 제일 큰 강점이고 또 한 20년 동안 공직생활 하면서도 뭐 돈 문제 같은 걸 한 번도 말하자면 그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도덕성,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을 쭉 해온 그런 역사적인 정통성 이런 것들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후보 검증 과정에서 그럼 다른 두 분은 어떤 점들이 좀 논란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다른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많이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안 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요새는 뭐 이 정보가 많고 뭐 특히 이제 뭐 디지털화 되니까 상세한 흐름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평가하실 겁니다. 그럼 다른 당 후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그동안 이제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나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한 방에는 간다. 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번 대선 2002년보다 쉽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좀 쉬운 상대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분들이 텔레비 토론에 나와서 정책 토론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그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너무 낮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체계화되어 있지도 않고 또 이 시대가 지금 지난 10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산업사회에서 이제 정말 정보통신 지식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지난 97년, 2002년 때는 정말 오마이뉴스 같은 이런 맞으면 인터넷 신문 같은 건 상상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존의 신문이 맞으면 여러 가지 그 분위기를 그냥 결정적으로 좌우하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런 인터넷 신문도 다양하게 발전했고 포털 사이트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 신문이 갖고 있던 영향력도 많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또 지금 남북관계도 원활하게 잘 틀어져 가고 있고 또 경기도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2002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조건이 좋지요. 그리고 한나라당 후보도 서로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국가를 끌어갈 만한 그 자질로서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특히 도덕성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이해창 후보보다도 오히려 더 낫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출마 선언 이후 최근 주로 이제 호남하고 충청 지역을 좀 방문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서부벨트 쪽을 공략에 집중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호남 충청 연합이나 과거처럼 DJP나 호남표를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잘못 알고 계세요. 제가 그쪽을 주로 방문한 게 아니고 맨 처음에 방문한 것이 인천이고 두 번째가 제주도고 세 번째가 강원도고 네 번째가 전북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에가 경기도하고 충청 남도를 방문하니 대전을 방문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그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지역주의에 근거해서 정치를 지금까지 해오지도 않았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정책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한반도의 평화, 또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이런 그 사회 통합, 이런 정책을 가지고 주로 이제 그 이번 선거에도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김근태 의원께서 후보자 연석회의를 제안하셨고 요즘 이른바 개문 발차라는 것을 쓰시던데 그렇다고 그다음에 이제 검정권 대통합 관련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어떤 구체적인 일정을 갖고 문제에 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까 말씀 네 그룹이 주로 이제 하나의 통합 신당을 만들자 이런 쪽으로 의견이 지금 모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과 김한길 의원님들이 통합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도 저는 포함되어야 된다고 봐요.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민주당 쪽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에서는 좀 소극적이신 것 같고 우선 나머지 네 그룹 가지고라도 통합을 해서 이 후보 경선 과정을 거쳐 들어가면은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 이번에 전체가 통합이 돼서 한나라당하고 그 대선 치르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그 통합한 민주당 쪽 이분들하고 선거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하나를 통합을 이루는 과정이 전 전개된다고 봅니다.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에서는 지금 참석하는 쪽으로 일단 주신 거죠? 지금 지난번에 시민단체하고 할당한 분들하고 공동으로 만든 경선 추진위원회에서 그 경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들을 받아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연히 이 민주적인 그 후보 선출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후보들이 굉장히 그 역량도 강화가 되고 국민들의 이 지지도 이렇게 모아지고 그 당적의 충돌 문제는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국민경을 하려면 당을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으로 전체가 참여하고 당이 아닌 분들은 또 개인으로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당을 하나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당적 문제는 당을 하나를 만들면 거기 다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의 합당을 좀 변조를 하시는 말씀이죠. 최근 한겨레 인터뷰에서는 통합민주당하고 관련해서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죠. 원하시지 않으면 뭐 우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하나의 그 공동의 당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통합 당을 만드는 거라서 그 지금까지 그 소통합한 민주당 쪽은 아직 그런 그 흐름에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를 못하고 그분들이 이제 조금 더 상황이 전개되면은 저는 참여를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 만약에 끝까지 안 한다면은 막판에 가서 홍보 단일화 쪽으로 박사님 대표가 얘기하듯이 그런 쪽으로 가다가 제가 보기에는 그쪽의 후보가 그렇게 지지도가 높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후보 지지도의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출마하시면서 세계 인류국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하여 캐치프레이즈를 내놓으셨는데 뒤로 좀 적혀 있습니다만
그 4대 정책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좀 4대 정책 핵심 내용을 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총리를 하면서 이 앞으로의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그걸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이 고민을 한 끝에 나온 제 결론이 한반도의 평화 이것이 안보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그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국가 경쟁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사람, 그 기술과 인력인데 기술도 결국 인력이 양성하는 것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인력 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는 IMF 외환위기 때문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자영업이 많이 늘고 비정규직이 많이 늘고 그래서 양극화가 많이 심화됐는데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우리 사회를 통합시켜낼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항쟁 이후에 우리 사회가 민주적인 제도와 질서가 이제 어느 정도 도입되고 확립되기 시작했는데 아직 미숙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더 성숙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법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여러 분야의 제도와 의식, 문화 이런 것이 개혁돼야 되거든요. 이런 네 가지 요소를 잘 가져야만이 이게 우리가 정말로 세계 인류 국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앞으로 이제 5년, 10년 잘 하는 것이 민족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염두에 두고 계신 그러니까 이해찬 후보 하면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가지가 다 균형 있게 돼야 되는데 대외적으로는 역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요. 대내적으로는 역시 그 일자리와 교육이 그러니까 교육과 고용이 일치돼 나가도록 그러니까 BK21을 통해 가지고 고등 인력 양성하는 건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놨는데 이제는 대학 교육, 그 학부과정, 그러니까 전문대학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은 그것이 일자리를 바로 고용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EK 프로젝트를 만들다가 나왔는데 그것을 완성을 해가지고 교육과 고용이 그 일치돼가는 그런 인턴십이라든가 협약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그 개인의 그 경쟁력도 강화하고 국가의 경쟁력도 강화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8월에 판문점에서 4자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당연좀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구체적인 어떤 좀 근거나 아니면 그 절차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합의 조치에서 비대위 문제가 이제 전제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그 비대위 문제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영변 핵시설을 봉인하는 그 폐기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고 이어서 5개의 워킹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반도에 직접 관련된 것은 그 4대 당사국 회담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다음 절차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주로 다룰 것이 한반도의 지금 휴전협정 체제를 그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을 시켜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의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BDA 그 다음에 북한 핵 사찰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그 다음 과제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절차이기도 하고 곧 이루어질 논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북쪽에도 그 얘기를 가서 했고 또 미국에 가서 그 얘기를 했고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제가 했던 얘기를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회장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BDA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영변 핵시설 봉인 문제가 되면은 그 다음 논의를 끝까지는 다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것을 그런 평화체제를 어디서 선언할 거냐 그 장소는 판문점에서 하는 것이 역사적인 의미에서 또 제일 중립적인 지대에서 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고 냉전체제를 해소하고 남북 간의 안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장소다라는 의견을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말씀을 드렸죠. 되게 긍정적으로들 검토를 하세요. 정상회담까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선 그걸 조정하기 위한 회담이 있어야 될 거고
마지막엔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판문점을 얘기하면 정상, 네 나라의 정상들이 모이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한반도 대우원화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검증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총리께서는 그 한강 임진강 중사를 얘기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야당 쪽에서는 그 남북 운동화 보고 왜 한반도 대우는 안 되냐 이런 또 비판을 하는데 그거는 운하가 아니에요. 예. 운하라는 거는 육지를 수로로 뚫는 게 운하를 만드는 거고 임진강 한강 그 지금 모래가 잔뜩 쌓여 있는 지역은 원래 큰 강이죠, 강. 강에 모래가 쌓여서 배가 못 다니고 있는 거고 거기가 지금 그 공동 관리 수역으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래를 채취를 해서 우리 굴절제를 쓰고 그 대가로 북쪽에는 고속도로라든가 사회기반 시설 갖춰주고 수로를 정상 복구하자는 겁니다. 원래 있던 수로를. 그러니까 운하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 준설 분야는 어느 정도 실현성이 있습니까? 예, 제가 총리하면서 그 정부에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 북쪽도 아주 그건 희망을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경협에서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거기가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이 남북 간의 휴전선 경계구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상 간의 합의가 돼서 거기를 현재와 같은 그 휴전선 지역이 아니고 공동 평화 지역으로 만들어야 그 사업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업이죠. 정치를 하시면서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때로 1991년인가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야당 통합 문제를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 다시 좀 여쭤본다면 언제가 가장 힘드셨습니까? 그때가 그렇게 힘들었던 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말하자면 야당 통합 문제가 아니고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제가 탈당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정당은 민주적 운영이 안 되는 과정에서 왔던 것이고 그에 비하면 지금 정당은 많이 발전했죠.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 자립구조도 많이 생겼고 지자체도 이루어졌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것보다는 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당내에 스스로 통합적인 리더십을 그동안 구축을 못해가지고 당이 동요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얘기죠. 열린우리당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150석이 넘는 큰 의석을 국민들이 이제 확보해 주셨잖아요. 그러려면 그걸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당의 지도 체계라든가 또 의원들에 대한 그 통합적인 관리 체계라든가 이런 걸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질서 있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당의장이 막 여러 번 바뀌면서 당의 그 지도 체계는 거의 상당히 동의를 해버렸고 의원들도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신 분들을 그 이렇게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못 만들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 의원들이 지난 3년 동안 막 우왕좌왕 많이 한 거죠. 그런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관리 상당히 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하자면 전체가 공동으로 움직여 나가는 공동체의 어떤 윤리와 질서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참여정부 들어서 추진했던 당정분리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막 꼭 그렇진 않아요. 꼭 당정분리는 뭐 우리 당 생기기 전부터 요구하던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건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거고 오히려 그 당정이 있을 때는 자율성이 더 떨어지잖아요. 자율성이 옛날 같으면 그런 경우는 그 관리 체계가 또 없어도 총재라고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권위도 유지가 됐는데 당정이 분리될수록 관리 체계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율적인 이걸 갖추지 못하는 그런 윤석열 전 고문하고 그다음에 김영기 전 의장께서는 지난번에 민주당 분당에 대한 책임론 얘기하면서 사과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그 분당도 열린우리당의 어떤 지금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어떤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작은 요인 중 하나죠.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다 전체가 통합해서 새로운 당으로 전환을 했으면은 이런 일이 좀 적었을 텐데 그때 일부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저기 이 과정을
이 과정을 왔기 때문에 그것도 작은 요인이라고 보는데 큰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내부의 이 맞은 지도력과 관리 체계가 부재한 데서 오는 거라고 봐야죠.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나 업무 스타일하고 상당히 유사한 면모를 보여주고 그래서 상당히 공화하고 잘 맞는 대통령과 씁니다. 이런 평가인데요. 총리 시절에 대통령과 의견이 달리하신 적은 없었습니까? 많이 있죠. 관련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의견이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토론을 해가지고 대통령 의견이 맞으면 그쪽으로 저희가 보좌를 해드리고 또 제 의견이 맞으면 저쪽으로 대통령이 또 동의를 해줘서 총리한테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그동안에 호흡을 맞춰왔거든요. 그러나 밖으로는 이제 그런 밖으로 노출되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가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국민들을 편하게 하면서도 방향을 바로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쳐왔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대통령께서 이런 경제, 사회 문제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되게 총리 쪽으로 의견을 되게 맞춰주는 쪽으로 되게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참여정부의 공과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요. 참여정부는 지금 우선 일부 언론에서 뭐 경제가 파탄됐다는 소리를 뭐 몇 년 동안 했는데 파탄된 경제가 주가가 막 1,700에 넘어서고 수출이 2자릿수로 증가하고 물가가 안정돼 있고 국민소득 2만 불에 육박하고 이거를 파탄시켰다고 하는 그 언론을 좀 그 실체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좀 어처구니 없는 얘기거든요. 부정부패도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또 무슨 뭐 옛날에 안기분이 무슨 공안기관이라는 데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막 잘못된 재판들이 다 바로잡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혁당 사건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는 건 지난 10년이 국민의 정부가 위기를 수습을 하고 참여정부가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역사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도 바로 세우고 경제도 바로 세우고 인권도 바로 세우고 이런 여러 가지를 바로 세운 10년이거든요. 이걸 이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정권을 잃어버렸고 뭐 공안기관도 잃어버리고 특권도 잃어버리고 이제 말하자면 한나라당 자신들은 많이 잃어버렸겠죠. 그러나 국민들은 많은 걸 되찾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자부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구호를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로 사실상 내건 건데 그렇게 내걸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어쨌든 그 구호가 일정 부분 국민한테 먹히기 때문에 내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보니까 거꾸로예요. 한나라당 자신의 권한을 잃어버린 거고 국민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런 권한을 잃어버림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 이런 걸 찾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마 선거 때 논란이 될 텐데 그 점은 제일 이런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계고가 되셨어요. 한나라당일 때는 막 북한하고 무슨 갈등이 생기면 라면 사재기 막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택시라고 해도 라면 사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주가도 뭐 3배, 4배 이렇게 뛰었지 않습니까? 외환보유고도 지금 10배 가까이 뛰었지 않습니까? 비교가 안 된다. 지난 어떤 대선 때마다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지금 2007년 대선의 어떤 시대정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한마디로 딱 규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건 뭐 끝나고 나서는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아까 말한 제가 보기에는 그 4가지 정도의 한반도 평화, 국가 경쟁력, 양극화 해소, 민주주의 성수 요거를 하나로 묶는 게 뭐냐면은 제가 보기엔 세계 인류 국가라고 하자. 실제로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졌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세계 인류 국가를 가자. 이게 제가 보기에는 큰 시대 정신이다. 그 자체는 한나라당이 내세운 것하고 좀 비슷한데요. 뭐가 그렇죠. 거기는 이제 무슨 뭐 선진국으로 가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 방향 미래지향적인 건 비슷한데 내용은 많이 다르죠. 그 사람들은 보면은 뭐 북한하고도 뭐 막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또 양극화에 비해 양극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을 경쟁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비슷한데 그 하는 방식은 많이 다르죠. 혹시 더럽해찬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더럽해찬. 못 들어봤어요. 너무 좀 화를 잘 내신다 그래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최근 이제 방송들이 뭐 길을 가다가 이렇게 인터뷰를 시청하고 그러니까 길에서 인터뷰 안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요. 그런 건 우리나라만 있는 일이에요.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어디 그 사람이 가는데 갑자기 마이크들이 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시다 하면 그런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답변을. 이거는 언론도 아주 잘못된 관행이고 우리 정치인들도 아주 잘못된 관행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려면 사전에 당신의 이거에 관한 생각은 뭐냐라고 질문서를 보내든가 예고를 하고 그 사람이 생각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길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건 전혀 잘못된 관행이라서 저는 응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버럭이라고 한다면 그건 버럭을 해야죠. 그건 잘못된 관행이에요. 옛날에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 없었어요. 갑자기 요즘에 와서 그런 일이 있는데 벌벌 영상 아니요, 벌벌 영상은 오히려 밖에서 찍은 걸 하는 것이고 갑자기 길에 와서 인터뷰하는 거는 최근에 와서 생긴 거예요. 한 5년도 안 됐어요, 그런 일이. 제가 20년을 정치했는데 길에서 인터뷰하자고 마이크 대는 거는 이 마이크 녹음기 성능이 좋아졌어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후보가 되기 전부터 조중동하고 각을 세우지 않습니까? 특히 조선일보하고. 근데 그 대선에 나선 입장에서 총리께서는 좀 모든 언론과 대립각을 세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컨셉은 아니신지. 그런 이유가 없고 언론은 언론의 역할이 있고 이 정치는 정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보도를 하는 언론하고 대립각을 세울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또 왜곡 보도를 하는 언론하고 대립을 안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사실 보도를 하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요. 오마이뉴스도 왜곡 보도하면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신문도 사실 보도하면은 그 대립각을 세울 이유가 없는 거죠. 총리께서는 일도 똑소리나게 잘하지만 골프도 좀 똑소리나게 잘 친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골프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그 왜곡 보도라니까요. 우리가 골프 하는 게 보통 사람들 수준이에요. 치는 사람들이 보기 플레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그렇게도 못하는데 되게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언론은 뭐든지 극단화돼서 보도를 해가지고 하나가 보도하면 그걸 반복해서 보도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걸 믿어. 그래놓고 그 도구만에 빠지거든요. 그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민주적으로 발전한다면 정말로 사실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성숙한 민주주의가 안 되면은 이 인류국가는 못 가는 거예요. 총리 퇴임하신 후 골프에 많이 좀 치셨습니까? 가끔 쳤죠. 이번 기회에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골프 지난번 총리 물러나실 때 그때 골프 사건에 대한 어떤 해명이나 또는 골프에 대한 어떤 예찬론이라든가 그걸 좀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예찬할 것도 아니고 해명할 것도 아니에요. 그때 보도는 뭐 98%, 99%가 그 거짓 보도였기 때문에 일일이 대꾸할 일도 없는 일이고 사람마다 다 취미와 기호가 다 다른 건데 그걸 가지고 내게 제일 좋다, 네 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민주적인 사회 문화가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건 그대로 또 존중해주고 그런 바둑 좋아하는 거 바둑은 맨날 앉아서 하니까 그거 두지 말아라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바둑도 좋아하는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공직자들이 골프 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옛날에 이제 말하자면 골프를 접대를 받는 용어로 치고 이제 관행이 있어서 그런 건데 요즘엔 그런 관행도 없잖아요. 전부 대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제가 오히려 골프 치면 돈을 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골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잘못된 접대 관행이 문제인 거죠.
요즘 공무원들은 그런 걸 적대를 못 받게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사소한 건데 최근 제주도 가셨을 때요. 네. 거기 보도 편집국장들하고 만남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좀 일방적으로 좀 깼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네, 일방적으로 깬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서귀포에서 이 제주시로 넘어오는데 그 당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시간이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서가번 의원이 먼저 출발을 하고 제가 이제 뒤에 출발을 하는데 우리가 서가번 의원이 한 10분 정도 늦었습니다. 근데 오다 보니까 막 안개가 많이 끼고 그래가지고 예정대로 속도를 못 냈죠. 근데 기자들 그냥 가버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늦은 건 미안하죠. 아주 미안하게 됐는데 고의적으로 뭐 늦은 건 아니고 그때 시간이 지체돼서 그런데 그저건 뭐 우리가 늦게 도착한 거니까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지난 3월에 북한에 가셨었죠? 네. 그때 이제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고 가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또 일부 청와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북쪽하고 이제 얘기도 해야 할 것도 있고 또 평양을 한번 방문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양을 가면서 기왕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물꼬를 터는 거기 때문에 인사도 좀 드리고 또 조언의 말씀도 좀 듣고 그러려고 예방했던 것이고 또 구두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상회담을 다시 해가지고 그 안보를 위협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경제 교류 문역을 빨리 해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꼭 전해라.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의 그런 메시지지 무슨 별도의 무슨 총께서는 4차 정상회담하고 그다음에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병행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시죠? 그럼 김대중 전 대통령은 8.15 정상 이전에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하는 정상회담은 그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정상회담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그때는 아주 처음으로 만나서 남북 간의 소통을 처음으로 터는 정상회담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이제 어느 정도 잘 진행이 왔는데 이번에 하는 정상회담은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그 안보 그 통제 체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 통제 체제를 만들어서 분축도 하고 지상군도 감축도 하고 남북 간의 대표부도 교환을 하고 또 경제 교류 협력도 제도화를 하고 하는 보다 실체를 제도화시키는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전에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조율을 또 해야죠. 그런 점에서 4자 회담이 이루어지면 한반도 평화 체제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남북 간에 이루어질 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꼭 선을 따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 실현 가능성이요. 남북 정상회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BDL 문제 때문에 좀 늦어져서 8월 중에 정상회담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 빨리 어느 정도 된다면은 아까 말한 4대국 평화체제 이분하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냥 가을쯤에는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또 선거가 또 코앞다고 야당에서 심한 반대. 선거와 관계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 선거는 우리 내부의 그 맞으면 절차고 이건 한반도라고 하는 동북아라고 하는 큰 체제의 평화 체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임기를 한 달 남겨놓고 그래도 이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건 선거하고 직결시킬 이유도 없고 또 직결시켜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선거하고 직결시키기 같은 거 벌써 서둘러서 해야죠. 그게 아니고 이건 이것대로 민족사적으로 60년 분단 사회 종주부를 찍는 건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선거에 무슨 활용할 생각도 전혀 없고 또 선거에 이용한다고 비난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한나라당도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정상회담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갔다 오니까 자기들도 가야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늦었지만 자기들도 그렇게 입장을 전환한 거기 때문에 좀 다양스러운 일입니다. 공식적으로 여쭤볼 질문은 거의 다 끝난 것 같고요. 좀 사적인 질문 좀 녹화 그럼 이거
대통령도 뭐 반대 안 하시던데 그렇게 판단해서 출마하면 당신이 알아서 출마하는 거지. 적극적인 지원을 안 하셨어요? 아니 찬성하시는 입장이 아니 뭐 대통령께서 직접 권고하신 건 아니지만 그때 출마했다니까 많은 후보들이 출마해가지고 많은 후보들이 출마해서 서로 그렇게 그 경쟁을 통해 가지고 그 후보를 단일화하면은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언론에 본 것처럼 뭐 우리가 뭐 노시민이 뭐니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일단 여권에서 가능한 많은 후보가 출마를 해야 된다는 건 저기 DJ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같은 생각이실까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출마해서 왜냐면 대기에서는 안 된다. 그렇죠. 경쟁을 통해 가지고 경쟁을 통해서 후보가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인 이 결집도 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출마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서로 이 전체적으로 아까 말한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그 스펙트럼 각각 그 하나하나가 유지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통합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일정상 불가피하긴 하지만 너무 좀 늦는 거 아닐까요?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에 경선을 실시하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2달 정도 본선이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은 지금 벌써부터 검증 과정에 상당히 상처를 입고 있는데 아무리 도덕성이 의미에 있다고 하지만 검증을 너무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짧은 기간에 이렇게 우리 후보들은 그러니까 나오는 후보들 중에서 뭐 검증에서 문제될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청문회까지 거친 사람이고 또 정동영 의장도 뭐 잘 아는 분인데 뭐 저하고 대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검증돼서 별로 나올 게 없는 사람이 부정적이게 나올 게 없는 사람이 또 허명숙 총리도 뭐 청문회까지 다 거쳐가지고 나온 사람이고 다른 뭐 출마 선언하는 사람들 되게 그렇지 않아요. 별로 문제 없어요. 손학규 후보도 검증 과정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왜냐면 이쪽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은 다 옛날 무슨 막 공안기관에 추적을 다 당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라서 그런 무슨 그 검증에서 걸릴 만한 일들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살아오지도 못했죠. 우리 제가 이번에 자료 만들려고 보니까 그 70년대, 80년대 기록이 없을 정도예요. 그 무슨 단추만 있어만 갔다가 뭐 가지고 막 걸어놓고 잡아놓고 되니까 그럴 정도로 삼엄한 시기를 살아왔는데 약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약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라고는 안 하지만 가서 다 딴짓합니다. 지금. 약점 잡힌 사람들은 다 딴짓해.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다 그런다. 이른바 우리는 민주화와 야당을 30년씩 한 사람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어쨌든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장관을 하셨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하셨고 그래서 뭐 집회 운영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높이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성 문제를 다시 좀 여쭤보자면 너무 좀 국민들이 아직 좀 대통령 풀어서 받아들일 준비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저는 원래 그런 무슨 이 대선 후보 출마할 생각을 안 하니까 국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뭐 이렇게 하는 노력을 의식적인 노력을 안 했어요. 다루는 내용이 되게 정책적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게 좀 갈등을 조정하고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그랬는데 후보로서 하려면 후보로서 행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국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우리 지역 총선을 제가 5번을 치렀잖아요. 5번을 치러보면은 무슨 뭐 넥타이를 어떻게 매라, 와이셔츠는 뭘 입고 다녀라, 머리는 뭐 위에를 올려라, 뒤로 빼라, 뭐 그런 것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자꾸 선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국민들이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의 도덕적 품성과 정책 능력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잘 이렇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분과 후보 같은 경우에 검증 과정에서 많이 좀 선정을 했습니다만 지난 대선 때에 비하면 도덕적인 기준이 국민들 중에 상당히 느슨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를테면 뭐 법인 도피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도덕성에 치명적인 건데 거의 별 영향이 안 미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언론에 이제 말하자면 언론에서 막 뭐랄까 그 문제를 굉장히 작게 취급했고 말이죠.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새로운 거로 자꾸 넘어가. 그것만 갖고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리 또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이게 마치 아닌 것처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국민들 마음속에는 이게 다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는 거거든요. 쌓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을 그렇게 쉽게 보는 거예요. 여전히 도덕성 문제가 가장 엄격한 기준이 될 거라고 제일 가는 선택 기준이라고. 공직에서는 그렇죠. 공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도덕성과 국정 능력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공무원들 의외로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총리님에 대한 그런 평가도 높이 나타나는데 이명박 시장도 그 시장 시절에 특히 이제 공무원들은 행정 집행력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이제 뭐냐면 공직, 특히 이제 고위공직 대통령이라든가 총리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책임질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 정책이 결정되면 집행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은 밑에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혼선이 생기고 그게 일종의 말하자면 정책 집행의 어떤 리더십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많은 갈등 과제를 거의 제가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당회장이니 뭐 행정수도 문제니. 그러니까 그 총리실이 나중에 자기들 공무원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종말 처리장이라고 했어요. 종말 처리장. 자기 부처에서 해결 안 되는 건 전부 총리실로 넘기거든요. 그럼 거기서 제가 좀 바닥을 쳐서 정리를 해줘야죠. 더 이상 가져올 일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있을 동안에. 그렇게 해주니까 자기들은 좋죠. 딱 정리를 해주니까. 뭐 시에서 이명박 시장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정책 역할을 보고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 공무원들한테 제가 물어보세요. 제가 단 1000번 이상 회의를 하고 했는데 단 한 번에 다 화를 내죠. 그 회의에서는 굉장히 진지하고 합리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마 각종 언론에서 공무원한테서 우리한테 나쁜 소리 나오려고 얼마나 취재하고 다녔겠어요. 근데 한 건도 안 나오잖아요. 야당 쪽은 어떻습니까? 이명박 후보가 될 것. 뭐지? 그건 누가 될지 말 좀. 선거 전문. 그래도 알아도 그렇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 얘기를 어느 쪽이 쉽다 이런 얘기는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그건 박상천 의원이 한 거지.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런 얘기 정책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또 누가 돼도 뭐 관계가 없고 누가 돼도 제가 보기에는 별 관계가 없고. 누가 후보가 돼도 상관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려야 누가 대통령이 돼도 상관없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총리 출마하셨을 때 대부분 언론이 대중성 문제를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몇 가지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타 측면에서 문을 냈던 굉장히 정서적으로 어필을 많이 했는데 뭐 이렇게 좀 오늘도 저 박물관 가시잖아요. 오늘 저 박물관 가시잖아요. 일요일마다 이제 그런 행보를 하시는데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좀 준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좀 있어요. 제가 선거 전문가 아닙니까? 선거 기획 전문가예요. 제가 전문가인데
그런 요소도 보완적으로 필요하긴 해요. 네. 화합하고 또 국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슨 박물관 가고 공연 가는 거는 이미지 차원에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앞으로 문화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서비스 문화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들이 잘 즐길 수 있게 하고 그것이 또 말하자면 하나의 산업으로서 잘 발전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차원에서 각 분야를 다니면서 좀 보기도 하고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이렇게 파악도 하고 또 이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가 다른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제 가는 것이지 굉장히 우리가 제일 지금 산업 중에서 IT 산업이 굉장히 발전되지 않습니까? IT 산업은 자유로운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발전한 거거든요.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우니까. 오마이뉴스도 그렇지만 다른 포털 사이트에 글 쓰고 막 블로그 만들고 막 하는 거 봐요. 옛날에 상상도 못하던 수준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다 더 각 분야로 연극, 영화, 스포츠, 박물관, 미술 이런 각 분야에서 지금 아주 역동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인터넷 디지털화되는 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우리 사회가 지난 10년 동안 가장 발목한 일 분야 중 하나. 오마이뉴스 그렇게 더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런 신문이 나오냐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나온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의 경쟁력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오마이뉴스만한 신문은 전 세계에도 없죠 지금. 신문으로서는 포털 사이트로서는 많이 있지만 신문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학자 구조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 양인을 갖고 있는. 제가 이제 유심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이제 옛날부터 이런 IT 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보면은 이게 무슨 속보, 네? 현장 속보 아닙니까? 현장 속보 방송 기능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디지털화 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페이퍼 신문 같은 안 되는 신문은 디지털화 되는데 뽑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이렇게 일정량 뽑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디지털 기능이 있는 데다가. 근데다가 이제 말하자면 신문으로서의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기본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제가 그러니까 10년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말하자면 빨리 발전된 거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IT 분야에 대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게 사이버 스페이스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는 이렇지 못해요. 우리만 이런 거지. 그런 점에서 그런 문화적인 역동성이라는 걸 놀라운 얘기죠. 이게 근데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체제가 기반이 돼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잠재 능력은 굉장히 높죠. 저도 무슨 자료 보려면 요즘에 도서관에 안 가고 여기 들어가 보면 거의 원하는 자료에 한 80~90% 찾는데 원하는 수준에 찾고 나머지 더 많은 전문적이거나 디테일한 건 그건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으로 하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 도서관의 책 자체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거 기획 전문가이신데 이제 말하자면 코치에서 플레이가 된 셈인데요. 그래서 이 캠프 내에서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선수가 말을 잘 안 듣는다. 캠프는 캠프대로 좀 자유롭게 하고 저는 저대로 또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서로 맞으면은 좋고 안 맞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근데 우리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들 나하고 오랫동안 벌써 거진 15년씩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게 알죠. 뭐가 중요하고 알았고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정태호 보좌관과 이강진 보좌관이나 이면재 저하고 벌써 90년대 초반부터 일한 사람들이니까 한 17년, 18년을 같이 이른바 당연히 이제 신노 언론에서 쓰는 말, 김용기라든가 한명수 총리라든가 총리님이라든가 우리 후보들이 계신데 이 기자들 이 출입하는 담당에서 취재하는 기자들 보면
이게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쪽에 역할 분담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광계 의원이 김용기 의원 그 선거공장을 맡았는데 이광계 의원은 사실 총회님 선거공장을 그만 직접 담배 좀 피지. 총회님 선거공장을 맡아서 전혀 어색함이 없다는 거죠. 이쪽 역할 분담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 의원들하고 제가 바로 총리를 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의원들하고 친숙하게 지낼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 당내 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출마도 준비를 제일 늦게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미 그 다음에 다 그리 가 있어요. 관계를 맺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관계 맺을 의원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의원들이 별로 저를 많이 우리 쪽에 남아있는 셈이죠. 지금 와이는 분이 뭔데 쓰면 됩니까? 안 되지. 지금 한병도 의원 6개월은 우리 각도 바로 옆 지역분이니까요. 오고 충청도에 이제 한병도 의원은 이제 한병도 선병년에는 원래 재야운동할 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고 한병도 의원 사람 교육 오신 셈이에요. 나머지들은 이제 조금씩 도와주고